서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마을, 새벽이 천천히 밝아옵니다. 곡식을 가득 쌓아둬야 할 창고는 텅 비어있고 갈라진 흙바닥에는 마른 먼지만 바람에 굴러다닙니다. 그 창고 앞에 두 아이가 멍하니 앉아있죠. 며칠째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지 못한 겁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보릿고개. 이 마을 사람들에게 굶주림은 날씨처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죠. 어머니들은 빈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아이들은 배부른 날보다 배고픈 날에 더 익숙해지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마을 돈 한가운데 낯선 포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거친 손길로 흙을 털어내자 포대에 적힌 글자가 드러났죠. 코리아, 한국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나라가 이곳에 다녀갔습니다. 거창한 약속을 하고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떠났죠. 남은 건 녹슨 트랙터와 무너진 창고, 그리고 전보다 더 깊어진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국이라니. 완도체와 케이팝으로 유명한 그 멀고 부유한 나라가 아프리카 한복판 논두렁에서 무슨 벽시를 심는다는 걸까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또 한철 거창하게 생색만 내다가 슬그머니 떠나버리겠지 하고요. 더 놀라운 건 그 한국이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 마을 사람들처럼 똑같이 굶주리던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국제 원조로 겨우 하루하루 끼니를 잇던 그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이제는 지구 반대편, 가장 약한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된 걸까요? 도대체 그 반세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작은 벽시 한 줌이 첫 해 목표를 14%나 넘어서며 아프리카의 오랜 굶주림을 끝장내기 시작했을 때 평생 원조라는 걸 의심하며 살아온 한 영국인 감사관의 차갑고 단단한 냉소가 거짓말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이건 그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흙을 만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서 맨 윗줄에 정직하게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차분히 보시면 분명 여러분 가슴 한구석도 뜨겁게 차오를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토마스 베리만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났고 지난 2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의 농업 원조 사업을 감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좋은 일을 한다며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을 때 그 돈이 정말 제값을 했는지 냉정하게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죠. 감정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숫자만 믿었거든요. 헥타르당 수확량, 투입된 비용, 그리고 몇 년 뒤에 현장에 남은 흔적. 저에게 진실은 그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차갑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저를 인정머리 없다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현장에 실제로 남은 결과 한 줄이 훨씬 더 정직하다고 믿었으니까요. 보고서에 거짓을 적느니 차라리 미움을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매긴 점수의 대부분은 낙제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아프리카 30개가 넘는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수백 건의 원조 사업을 지켜봤죠. 그중 몇 년 뒤까지 제대로 살아남은 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거창한 개막식이 열리고 양복 입은 정치인들이 환하게 악수를 나누고 카메라 셔터가 수십 번 터지고 나면 1년 뒤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싼 농기계는 부품을 구하지 못해 들판에서 녹슬어갔고 새로 지은 창고는 관리할 사람이 없어 지붕부터 무너졌으며 애써 가르쳐준 기술은 가르친 외국인이 떠나는 순간 함께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폐허를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새 사업계획서의 첫 장만 펼쳐봐도 그 끝이 어떤 풍경일지 머릿속에 훤히 그려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케냐의 어느 들판에 버려져 있던 거대한 트랙터를 기억합니다. 독일에서 보내준 최신 기계였는데 단지 부품 하나가 망가졌다는 이유로 3년째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 있었죠. 동네 아이들이 그 위에 올라가 놀이터처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기계가 아이들의 미끄럼틀이 된 셈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 보고서에 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원조의 진짜 얼굴이라고. 그래서 저에게 원조란 좋게 말하면 잠깐의 위로였고 나쁘게 말하면 밑빠진 독에 붙는 돈이었습니다. 마음만 잠깐 편해지는 진통제, 딱 그 정도였죠. 저는 그 진통제를 파는 사람들의 화려한 말솜씨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속지 않았다는 걸 직업적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국제기구 사무실로 새로운 평가 임무가 하나 내려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늦봄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받아든 순간 저도 모르게 입가에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 찍힌 사업명을 읽으면서 저는 안경을 한번 고쳤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벼농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는 거였죠. 사업의 이름은 K-라이스벨트. 한국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벼종자 생산단지를 만들고
자기들이 직접 개발한 종자를 그곳에서 길러서 현지 농가에 나눠준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툭 던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니. 반도체 만들고 휴대폰 팔고 젊은 친구들이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 나라 말입니까? 그런 나라가 갑자기 무슨 농업 원조를 한다는 거죠?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부유한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돈은 많지만 농업 원조 같은 험한 일은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이제 막 국제 무대에 비싼 명함을 내밀고 싶어 안달이 난 신참 같은 이미지였죠. 제 책상 위에는 마침 한국산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도 선명하고 성능도 훌륭한 물건이었죠. 하지만 휴대폰을 잘 만드는 것과 메마른 아프리카 땅에서 별을 길러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공장 안에서 정밀하게 찍어내는 일과 변덕스러운 하늘과 척박한 흙을 상대하는 일은 아예 다른 세계니까요. 저는 그 둘을 혼동할 만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류의 사업을 정말 지겹도록 많이 봐왔습니다. 갑자기 부유해진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사고 싶을 때 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업 말입니다. 그럴듯한 단지 하나 뚝딱 만들고 첫 해에 사진을 잔뜩 찍어 자국에 홍보하고 몇 년 뒤엔 예산이 끊겨 슬그머니 사라지는 익숙한 패턴. 저는 그 결말까지 이미 다 그려졌습니다. 펜을 들기도 전에 이 사업의 점수가 정해진 기분이었죠. 어쩌면 보고서의 결론 문장까지 미리 써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같은 평가단의 동료인 로랑 디부아를 사무실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프랑스 출신인 그는 저보다 한 수 위의 지독한 회의론자였습니다. 원조의 허망함에 관해서라면 우리 둘은 죽이 척척 맞았죠. 제가 한국 벼농사 사업 서류를 흔들어 보이자 로랑은 어깨를 으쓱하며 길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한국이 쌀로 아프리카를 구한다고? 토마스, 내가 장담하는데 이건 1년 안에 아주 조용히 사라질 거야. 우리가 내년에 가서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빈다지 사진을 찍게 될걸? 늘 그래왔잖아. 저는 피식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가벼운 내기를 했습니다. 1년 뒤에도 이 사업이 멀쩡히 굴러가고 있으면 제가 근사한 저녁을 사고 예상대로 흐지부지 되면 로랑이 사기로 해. 솔직히 그 순간 저는 제 지갑이 열릴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뻔하고 시시한 게임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어떤 식당에서 로랑에게 비싼 와인을 골라 마실까, 그런 즐거운 상상을 했습니다. 로랑은 돌아서며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토마스, 너무 깊게 들여다보지 마.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 낭비할 거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죠. 20년 동안 우리 둘이 함께 내린 결론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냉소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사이였습니다. 출장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농업 역사 자료를 의무감으로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한 귀퉁이에서 작은 문장 하나가 제 눈에 걸렸습니다. 한국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1960년대에는 국제사회의 식량 원조를 받아 겨우 끼니를 이어갔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그 부유한 한국이? 그럴 리가 있나? 저는 그게 흔히 나라들이 자기 역사를 그럴듯하게 포장할 때 쓰는 미화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책장을 넘겨버렸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부자가 되어 남을 돕는다는 너무나 듣기 좋은 동화 같은 설정이었으니까요. 현실에서 그런 이야기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저는 20년 경력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가난의 늪에 빠진 나라는 좀처럼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설령 빠져나온다 해도 자기 살기 바빠서 남을 돌아볼 여유는 좀처럼 생기지 않죠. 저는 그런 냉정한 현실을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야기도 그저 잘 다듬어진 홍보 문구 정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며칠 뒤 제 가슴을 그토록 세게 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출장 전날에 익숙한 루틴이었죠. 가방에 넣을 짐은 늘 똑같았습니다. 카메라, 줄자, 수첩, 그리고 흙을 직접 만져볼 때 쓰는 작은 모종삽 하나. 저는 발표 자료를 믿지 않았기에 늘 제 손으로 직접 흙을 파보고 작물을 만져봤습니다. 그게 2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제 방식이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흙과 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침묵의 정직함을 신뢰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저는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감비아. 큰 강을 따라 길게 뻗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지도 위에서 보면 손가락 하나만한 그 나라에서 저는 며칠만 머물며 한국 사업장의 실패를 차곡차곡 기록하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낙제 보고서를 한 장 써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길어야 닷새면 충분할 거라 계산했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런던의 잿빛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면 저는 정반대의 풍경, 그러니까 강렬한 태양과 붉은 흙의 땅에 서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텅 빈 단지, 어색한 환영 행사, 그리고 통역을 거쳐 전해지는 영혼 없는 설명들. 그 뻔한 장면들을 떠올리니 벌써부터 지루함이 밀려왔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저는 낮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또 익숙한 출장이었으니까요. 가서 보고 점수 매기고 돌아온다. 지난 20년 동안 수백 번 반복해온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사업의 첫 해 목표 수치를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동자 2040톤. 저는 그 숫자 옆에 작게 물음표를 그려넣었습니다. 과연 그 절반이라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표시였죠. 그때 저는 이 출장이 그 수백 번의 출장 중 그저 평범한 하나일 뿐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흙 묻은 낡은 장화를 지는 과묵한 한 남자와 빈 곳간을 처음으로 가득 채운 한 어머니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한 그릇이 제 20년 인생의 신념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그 비행기 좌석에 몸을 묻는 순간까지도 정말이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공항에 내리는 순간 가장 먼저 제 몸을 덮친 건 열기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후끈한 공기가 얼굴을 휘감았고 셔츠는 단 몇 분 만에 등에 척 달라붙었습니다. 런던의 잿빛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활주로 너머로는 붉은 흙먼지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고 저 멀리 야자수들이 바람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공항청사라고 부르기엔 작은 단층 건물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서서 이 낯선 땅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흙냄새, 땀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무언가 타는 듯한 매캐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20년을 다녀도 이 대륙의 첫 냄새만큼은 늘 낯설었습니다. 마중 나온 현지 직원의 낡은 사륜구동차를 타고 저는 감비아의 시골길을 따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포장도로는 금세 끝났고 그 뒤로는 흙길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20년 동안 봐온 아프리카 농촌의 전형이었습니다. 마른 땅, 듬성듬성 자란 작물, 그리고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가는 깡마른 사람들. 머리에 물동이를 인 여인들이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맨발의 아이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차를 뒤쫓아 달려왔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지만 갈비뼈가 드러난 작은 몸은 이곳의 가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무수히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슴이 아프기보다 그저 또 하나의 데이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닫아두는 것 말입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었죠. 토양 상태 불량, 관계시설 부족, 전형적인 식량 취약 지역. 펜을 놀리면서 저는 이미 이곳의 결말을 다 안다는 듯한 기분에 젖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현지 직원은 제게 이 지역의 사정을 띄엄띄엄 설명해 줬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저는 한 가지 숫자에 펜을 멈췄습니다. 이 지역, 아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에서 쌀 수요가 매년 6%씩 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인구가 빠르게 늘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쌀은 이제 이곳에서도 빵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주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엔 잡곡이나 카사바를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흰쌀밥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매년 6%. 얼핏 작아 보이는 숫자였지만 저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10년이면 수요가 거의 2배로 불어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 가파른 곡선을 자기 땅에서 길러내는 쌀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자란 양을 메우는 건 결국 수입쌀이었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서 배에 실려온 비싼 쌀. 가난한 나라가 비싼 외화를 들여 식량을 사와야 하는 악순환. 흉년이라도 들거나 국제 곡물값이 출렁이면 가장 먼저 굶는 건 언제나 이런 시골 마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악순환의 구조를 수첩에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자급 부족이 수입 의존을 낳고 수입 의존이 외화 유출을 낳고 외화 유출이 다시 빈곤을 키우고 그 빈곤이 또다시 자급을 가로막는 화살표가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 어디에서도 끊기지 않는 그림이 그려졌죠. 저는 그 도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펜으로 그 위에 굵게 가위표를 쳤습니다. 끊을 수 없는 고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깊은 구조적 문제를 외부에서 종자 몇 톤 가져다 준다고 풀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마치 거대한 댐에 난 균열을 손바닥 하나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손바닥이라도 쏟아지는 물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니까요. 저는 그동안 그 무력한 손바닥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다음날 저는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과거 원조 사업의 흔적들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늘 하던 일이죠. 새 것을 보기 전에 옛 것의 무덤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어느 선진국이 10여 년 전에 지어줬다는 도전 공장이었습니다. 쌀의 껍질을 벗겨 상품으로 만드는 시설이었죠. 한때는 이 지역의 희망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그 공장은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계는 붉은 녹으로 뒤덮여 있었고 깨진 창문 사이로 박쥐가 드나들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준공식 때 걸었던 빛바랜 현수막이 누더기처럼 펄럭이고 있었죠. 관리할 기술자도 운영할 돈도 없이 그저 거대한 건물만 덩그러니 남은 겁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천장에서는 빗물 자국이 흉하게 번져 있었고 한때 최신식이었을 도전기는 부속품이 다 뜯겨나가 앙상한 뼈대만 남아 있었죠. 누군가 쓸만한 부품을 떼어다 팔아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벽에 붙은 안내판에는 이 공장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쌀을 처리할 수 있는지 자랑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 한 톨의 쌀도 처리해 본 적 없는 기계 옆에서 그 숫자는 차라리 잔인한 농담처럼 보였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그 옆 들판에서 또 다른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자선단체가 보내줬다는 양수기 수십 대가 비닐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잡초에 파묻혀 있었던 겁니다. 사용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비싼 기계들은 단 한 번도 물을 퍼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썩어가고 있었죠. 좋은 의도와 비싼 장비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 들판이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폐허 한가운데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슬프지도 않았죠. 저는 카메라를 들어 무너진 기계를 몇 장 찍었습니다. 보고서에 붙일 좋은 자료였으니까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단지도 몇 년 뒤엔 딱 이 꼴이 나겠지. 그날 오후 저는 동행한 로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종종 통화하며 서로의 냉소를 확인하곤 했죠. 여기 상황은 예상대로야. 폐허 천지군. 한국 단지는 아직 안 봤지만 결론은 뻔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로랑의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저녁값은 네가 아끼게 생겼군. 그 비싼 와인은 내가 마시게 될 테니까. 저는 피식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내기가 제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작은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국 사업장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는 한 현지 농업 공무원과 동승하게 됐습니다. 그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들판을 가리키며 무심코 한마디 던졌습니다. 저기 한국 사람별 단지는 좀 다릅디다. 저는 흘려들으려다 그 말투에 묻은 어떤 진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 사업들과 달리 한국 단지에는 사람이 늘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전문가가 행사 때만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논에 나와 있다는 거였죠. 그것도 양복이 아니라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서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이 좀 자주 나온다고 결과가 달라지진 않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는 거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척 사진만 찍다가 결국 빈손으로 떠난 수많은 전문가들을 봐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다들 열정적입니다. 문제는 그 열정이 1년을 못 간다는 거죠. 비가 안 오고 병충해가 돌고 예산이 깎이기 시작하면 그 뜨겁단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쌉니다. 저는 그 패턴을 외울 만큼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의 칭찬도 그저 초반의 흔한 열정 정도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 공무원의 다음 한마디가 제 마음 한구석을 살짝 긁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와서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만 했어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이 땅에서 농사지어온 건 듣지도 않고요. 그러다 안 되면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탓하고 떠났죠. 그러더니 그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근데 그 한국 사람들 좀 이상해요. 우리한테 자꾸 묻거든요. 여기 흙은 어떤지, 비는 언제 오는지, 작년에 뭘 심었는지. 가르치러 온 사람들이 자꾸 배우려고만 해요. 처음 보는 광경이라 우리도 어리둥절했다니까요. 저는 메모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가르치러 온 사람들이 배우려고 한다. 20년 동안 제가 본 외국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 반대였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답을 들고 와서 현지 사정은 듣지도 않고 똑같이 적용하려다 실패했죠. 저는 그 공무원에게 다른 나라 사업들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짧게 답했습니다. 다 떠났죠. 늘 그랬듯이. 그 무덤덤한 대답 속에는 수없이 속아온 사람들의 오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체념을 이해했습니다. 저 역시 그 체념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 멀리 한국 단지의 윤곽이 차창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곳이 다른 폐허들과 똑같을 거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아주 작고 낯선 호기심 하나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밤비아 센트럴 리버주 사프, 한국이 벼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한 곳이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을 열자 저는 잠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폐허들과는 풍경부터 달랐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빈 땅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초록 물결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잘 정돈된 논두렁이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뻗어 있었고 그 사이로 물길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벼들은 햇빛을 받아 윤기가 흘렀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일제히 한쪽으로 누웠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건 분명 살아있는 논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기계를 찍으려고 들고 온 카메라였는데 막상 찍을 페어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코끝으로는 진흙과 풀에 비릿하면서도 싱그러운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페어의 곰팡내만 맡아온 제게 그 살아있는 흙냄새는 낯설 정도로 신선했습니다. 논두렁 곳곳에서는 현지 농부들이 허리를 굽힌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본 무기력한 얼굴이 아니라 자기 일에 몰두한 사람의 진지한 얼굴이었죠. 한 노인은 벼 포기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처럼 무언가를 중얼거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자식을 돌보는 부모 같았습니다. 그때 논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허리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무릎까지 흙물에 잠긴 채였고 손에는 벼 포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논두렁을 걸어 나오는데 신발을 보니 흙이 잔뜩 묻은 낡은 장화였습니다. 양복도 넥타이도 통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쓱 닦으며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김도현입니다. 여기 책임자예요. 농촌진흥청에서 파견된 현지센터 소장이라고 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얼굴은 오랜 야외 작업으로 검게 그을려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사람치고는 제가 상상한 깔끔한 양복 차림의 관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차라리 평생 이 땅에서 농사만 지어온 동네 농부 같았죠. 손톱 밑에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흙대가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사무직의 손이 아니라 굳은 살이 박이고 흙이 깊이 밴 농부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의 감촉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온 외국 전문가들의 손은 하나같이 매끈하기만 했거든요. 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 낭비를 싫어하는 제 성격대로 화려한 발표 자료부터 보자고 했죠. 의뢰 그렇듯 멋진 그래프와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 발표가 이어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런 발표를 수백 번 봐왔고 그 화려한 슬라이드 뒤에 숨은 거품을 걷어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발표가 화려할수록 현실은 초라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저는 늘 발표 자료보다 그 사람의 손과 신발을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김 소장은 발표 자료를 꺼내는 대신 제 손에 벼포기 2개를 쥐어줬습니다. 이게 여기 토종 품종이고 이게 저희가 가져온 종자로 키운 겁니다. 직접 한번 보세요. 저는 2포기를 양손에 들고 비교해봤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습니다. 왼손의 토종벼는 이삭이 듬성듬성 달려있었고 알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의 한국 종자벼는 이삭이 묵직하게 휘어져 있었고 나달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무게부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토종벼는 손바닥 위에서 가볍게 흔들렸지만 한국 종자벼는 묵직하게 손목을 눌렀습니다. 나달을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토종은 쭉정이가 군데군데 섞여 있었는데 한국 종자는 알알이 단단하게 여물어 있었습니다. 같은 땅, 같은 물, 같은 햇빛 아래서 자란 두 벼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니. 저는 한참을 그 2포기를 번갈아 들여다봤습니다. 머리로는 믿기지 않는데 손은 이미 그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 소장은 담담하게 숫자를 들려줬습니다. 현지 품종은 헥타르당 2.4톤 정도 나옵니다. 저희 종자는 4톤이 나오고요. 1.7배쯤 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1.7배. 농업에서 수확량이 1.7배 차이라는 건 같은 노력으로 두 집 식구를 거의 다 먹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히 조금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결과였죠. 매년 보릿고개에 굶주리던 집이라면 이 차이 하나로 한 계절을 더 버틸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남은 곡식을 내다 팔아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 종잣값 빚을 갚을 수도 있었죠. 저는 농업평가를 20년이나 했지만 이렇게 단순한 씨앗 하나가 만드는 격차를 직접 손으로 느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경력의 회의론자였습니다. 누군가 숫자를 말한다고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저는 가방에서 줄자와 작은 저울을 꺼냈습니다. 직접 재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김 소장은 오히려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재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하죠. 저는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올린 채 따뜻한 흙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부드러운 진흙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미지근한 흙물의 감촉이 종아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평가 대상의 한가운데에 직접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늘 논두렁 바깥에 서서 멀찍이 바라보며 점수만 매기던 제가 그날은 무릎까지 진흙에 잠긴 채 벼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벼잎이 팔뚝을 스치며 따끔하게 긁어댔지만 저는 그 감각이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작위로 몇 군데를 골라 일정한 넓이의 벼를 베어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일부러 좋아 보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섞어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종자구역과 토종구역에서 각각 나다를 털어 무게를 재봤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빨리 결과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저울 위로 똑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땀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눈금만 노려봤습니다. 제 직업적 자존심이 걸린 순간이었으니까요. 만약 숫자가 과장됐다면 저는 그걸 잡아내 보고서에 큼지막하게 적을 작정이었습니다. 저울의 눈금을 확인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소장이 말한 숫자가 거의 정확히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오차라고 해봐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부풀린 숫자를 들이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제 결과를 조금 보수적으로 말한 쪽에 가까웠죠. 저는 저울을 든 채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짓을 밝혀냈다는 통쾌함이 들 자리였는데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거짓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평가하러 온 현장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측정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했나 싶어서요. 다른 구역을 골라 처음부터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 또 쟀습니다. 역시 같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따져봐도 한국 종자의 수확량은 토종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줄자를 천천히 감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잡아낼 거짓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김 소장은 제가 3번씩이나 다시 재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재촉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스스로 확인하기를 기다릴 뿐이었죠.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결과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차분할 수 없으니까요. 옆에 있던 한 현지 기술자가 제게 시범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단지 한쪽에 한국 품종과 현지 품종을 나란히 심어놓고 비교하는 작은 시험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의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한국 품종이 현지 품종보다 수확량이 23%나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였죠. 단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시험에서 한결같이 나온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 기술자는 한국 종자의 이름이 붙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이슬이라 불리는 품종과 코리아모라는 이름의 품종이 대표적이라고 했죠. 단순히 한국에서 쓰던 씨앗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이 아프리카 땅의 기후와 흙에 맞게 다시 개량한 종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보통 원조라고 하면 자기 나라에서 쓰던 걸 그대로 가져다 떠넘기는 게 전부였는데 이건 처음부터 이 땅을 위해 새로 빚은 씨앗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시범포로 직접 걸어가 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한쪽은 키도 고르고 이삭도 튼실한데 다른 한쪽은 들쭉날쭉하고 빈약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계절을 한 들판에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풍요로운 가을이고 다른 쪽은 메마른 늦여름 같았죠. 저는 그 경계선에 쪼그려 앉아 양쪽 흙을 번갈아 만져봤습니다. 흙은 똑같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비벼봐도 입자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죠. 물도 같은 수로에서 흘러들어왔고 햇빛도 똑같이 내리쬐었습니다. 다른 건 오직 그 안에 뿌려진 씨앗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은 채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실패한 사업들은 대부분 비싼 기계나 거창한 건물에 돈을 쏟아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부품이 망가지면 끝이었고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무너졌죠. 그런데 씨앗은 달랐습니다. 씨앗은 자라면서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뿌리 내리면 농부가 직접 거두어 다음에 다시 심을 수 있죠. 누군가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 저는 처음으로 이 사업이 다른 폐허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심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흙투성이가 된 발을 씻으며 김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느냐고요? 그는 잠시 논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좋은 씨앗 하나가 1000마디 약속보다 낫거든요. 약속은 사람이 떠나면 사라지지만 씨앗은 땅에 남아 계속 자라니까요. 저는 그 말 앞에서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모든 실패한 원조의 공통점이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정확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떠나면 사라지는 것들, 녹슨 기계, 무너진 창고, 잊힌 기술.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사람이 떠나도 남는 것을 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제 손으로 직접 잰 두 개의 숫자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2.4톤, 그리고 4톤. 그 사이의 거리가 제가 20년 동안 믿어온 어떤 신념보다도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울 위에서 흔들리던 눈금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분명 실패를 기록하러 왔는데 손에 쥔 건 부정할 수 없는 성공의 증거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단단했던 확신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김 소장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흙이 밴 그 손.
그리고 그가 건넨 두 포기의 벼와 제가 3번이나 다시 잰 저울의 눈금을 떠올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건 이 사업이 아니라 어쩌면 제 오랜 편견일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예감을 애써 눌러보려 했지만 손에 남은 벼의 무게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김 소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단지 안에 잘 가꿔진 논 말고 실제 농민들이 이 종자를 받아 자기 땅에 심은 진짜 마을을 보고 싶다고요. 단지는 전문가들이 관리하니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농부의 손에서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게 진짜 시험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잘 꾸며진 모범단지에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외국 손님이 올 때만 반짝 갖고 놓고 손님이 떠나면 방치하는 곳들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무대 뒤편에 봐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진실은 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김 소장은 망설임 없이 저를 한바을로 데려갔습니다. 그가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보여주기식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잘 꾸며진 모범 사례 한두 곳만 보여주고 진짜 현장은 감추려 들거든요. 그런데 김 소장은 어디든 보고 싶은 곳을 직접 고르라고 했습니다. 숨길 게 없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차로 1시간 남짓 흙길을 달려 도착한 곳에서 저는 아미나트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30대였지만 고된 삶의 무게 탓인지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손마디는 거칠었고 등은 오랜 노동으로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흙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곳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간이 제 발걸음을 그 자리에 멈춰 세웠습니다.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텅 빈 창고만 봐왔습니다. 거미줄과 먼지뿐이던 그 공간들. 그런데 아미나투의 작은 곳간에는 수확한 벼가 천장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햇빛에 잘 마른 누런 볕단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폐허와 빈 창고만 봐온 제 눈에 그 풍성한 곳간은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손을 뻗어 볕단을 만져봤습니다. 까슬까슬하면서도 단단한, 분명히 실제 않은 곡식이었습니다. 한영이 아니었던 겁니다. 곳간 한쪽 구석에는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에 심을 씨앗을 따로 갈무리에 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나트는 이제 봄이 와도 종잣과 빚을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곳간에서 직접 씨앗을 꺼내 심으면 되니까요. 아미나투는 수줍게 웃으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김 소장의 통역을 통해 그녀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종잣값이 빚이었어요. 봄에 씨앗을 외상으로 사다 심고 가을에 수확하면 그 빚을 갚느라 정작 우리 식구 먹을 건 늘 모자랐죠. 아이들은 늘 배가 고팠어요. 그녀는 두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흙바닥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은 또래보다 한참 작아 보였습니다. 오랜 영양 부족의 흔적이었죠. 하지만 그 아이들의 볼에는 이제 살이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릿고개가 오면 저는 일부러 굶었어요. 제 몫의 밥을 아이들한테 줘야 했으니까요. 빈배로 잠드는 게 익숙했죠. 그게 엄마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곳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빚을 다 갚고도 곳간이 남았어요. 올해 처음으로 아이한테 밥을 2그릇 줬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밥을 2그릇 줬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이 어머니에게는 평생 처음 겪는 기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수첩을 들고 있던 손을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를 기록하는 게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숫자로만 세상을 봐온 제게 어떤 일은 숫자로 적는 것 자체가 모독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밥 2그릇. 이건 통계표에 한 칸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식을 배불리 먹인 그 떨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한국 종자가 다른 씨앗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 알던 친구를 설명하듯 술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빨리 자라요. 다른 벼는 비가 늦어지면 다 망치는데 이건 숙기가 빨라서 비가 끝나기 전에 거둘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이곳의 비는 변덕스럽습니다. 우기가 짧아지거나 비가 일찍 그치면 채 여물지 못한 벼가 그대로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빨리 자라는 종자라면 그 짧은 비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수확까지 마칠 수 있는 겁니다. 기후가 불안할수록 더 빛을 발하는 씨앗이었던 거죠. 그리고 병에 강해요. 작년엔 옆집 논이 병으로 다 누렇게 떴는데 우리 논만 멀쩡했죠. 그땐 정말 우리 논만 신의 축복을 받은 줄 알았어요. 무엇보다 그녀는 부엌 쪽으로 가더니 작은 밥 한 공기를 지어와 제게 내밀었습니다. 맛이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그 밥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찰기가 돌고 향이 은은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먹던 푸석한 쌀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죠. 같은 아프리카 땅에서 자란 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맛이었습니다. 수확량만 많은 게 아니라 맛과 향까지 현지 품종을 앞선다는 농민들의 평가가 빈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그 밥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보통 수확량을 늘린 품종은 맛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과 질은 함께 가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 종자는 그 둘을 모두 잡았습니다. 양도 늘리고 병에도 강하고 빨리 자라고 거기다 맛까지 좋다니. 이게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오랜 연구와 개량의 결과라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수십 년간 흙과 씨앗을 들여다본 끝에 나온 결실이었던 겁니다. 마을을 돌아보며 저는 여러 농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들 비슷했습니다. 종잣과 빚에서 벗어난 집, 처음으로 곡식을 내다 팔아 돈을 만진 집,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시작한 집. 한 집은 처음 번 돈으로 양철 지붕을 새로 올렸다고 했고, 또 한 집은 그동안 엄두도 못 내던 우물을 팠다고 했습니다. 한 노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평생 이렇게 곡간이 가득 찬 가을은 처음이라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톨의 씨앗이 한 가족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집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줄곧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이 길을 지날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른 땅 사이로 보이는 초록논들이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표시처럼 느껴졌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비교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20년 직업정신이 발동한 거죠. 책상에 앉아 등을 켜고 그동안 평가했던 사업들의 자료를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한국 사업과 제가 지금까지 봐온 다른 나라들의 원조 사업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표를 채워나갈수록 제 펜을 쥔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지속 가능성 항목에서 다른 나라 사업들은 대부분 낮음에 표시됐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업은 그 칸에 높음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생력 항목도 현지 적합성 항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만든 평가 기준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한국은 제가 20년간 봐온 어떤 사업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며 입안이 바싹 말라가는 거 느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원조는 대부분 완성된 쌀을 가져다 줬습니다. 배에 쌀을 가득 싣고 와서 나눠주는 방식이었죠. 그건 분명 당장 굶주린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그 쌀이 떨어지면 다시 굶주림이 찾아옵니다. 내년에도 그 내년에도 누군가 계속 쌀을 실어다 줘야만 했습니다. 그건 사람을 영원히 도움에 기대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공짜 쌀이 현지 농업을 망가뜨린다는 거였습니다. 외국에서 공짜 쌀이 쏟아져 들어오면 애써 농사지은 현지 농부의 쌀은 팔리지 않습니다.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농부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결국 그 나라는 더욱더 수입에 의존하게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낸 쌀이 오히려 그 나라가 스스로 일어서 힘을 빼앗는 셈이었죠. 저는 그 역설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쌀이 아니라 종자를 줬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 맞게 개량한 종자를요. 농부가 그 종자로 농사를 지으면 수확한 벼에서 다시 다음 해에 심을 씨앗이 나옵니다. 한번 뿌리 내리면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종자만 던져주고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 소장 같은 전문가들이 현장에 남아 농부들에게 모내기 방법부터 물관리, 병충해 방제까지 하나하나 함께 익혔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방식. 그래서 한국 사람이 떠난 뒤에도 농부들은 스스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도움이란 받는 사람을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요. 저는 표 맨 아래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는 법을 가르치고 떠난다. 펜을 내려놓는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분노도 피곤함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믿어온 신념, 그러니까 원조는 결국 다 헛되다는 그 신념이 눈앞의 증거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전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올린 제 직업적 확신이 단 며칠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누군가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제가 제 손으로 잰 숫자와 제 두 눈으로 본 곳간이 무너뜨린 거였죠. 단박할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제 무기였던 그 숫자가 이번엔 저를 향해 돌아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본 건 실패한 원조였지 원조 자체의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방법이 틀렸을 뿐 제대로만 하면 원조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가능성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겁니다. 어쩌면 저는
모든 원조가 실패하길 은근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제 냉소가 정당해지니까요. 제가 차갑게 점수를 매겨온 그 모든 시간이 옳았다고 증명되니까요. 그런 제 비뚤어진 마음을 이 작은 마을에 가득 찬 곳간이 조용히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시 한번 아미나투의 마을을 찾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었거든요. 마을 어귀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흙바닥에 둘러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이들은 벼 이삭을 손에 들고 나다를 세고 있었습니다. 누구 벼에 알이 더 많이 달렸는지를 두고 깔깔거리며 다투고 있었죠. 한 아이가 자기 이삭을 자랑스럽게 높이 들어 올리자 다른 아이들이 부럽다는 듯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벼 이삭이 아이들에게는 보물이고 장난감이고 자랑거리였던 겁니다. 저는 문득 50년 전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도 이런 풍경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멍하니 앉아있던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벼 이삭을 장난감 삼아 웃고 떠드는 그저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아미나투가 곳간에서 쌀 한 줌을 가져와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가져가서 먹으라는 거였죠. 며칠 전까지 빚에 쪼들리던 그녀가 이제는 외국에서 온 손님에게 쌀을 나눠줄 만큼 풍족해진 겁니다. 저는 그 따뜻한 쌀알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손바닥 위의 쌀알은 아직 햇볕의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이 단순히 햇빛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도 겨우 굶주림에서 벗어난 사람이 그 귀한 쌀을 선뜻 나눠주는 마음. 그 마음의 온기가 제 손바닥을 통해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아미나투는 한사코 제 손으로 오므려 쌀알을 꼭 쥐게 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쌀알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실패만 봐왔다. 그래서 막상 성공을 마주했을 때 그게 성공인 줄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제 냉소는 저를 지켜주는 갑옷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막는 눈가리개였던 겁니다. 그 갑옷이 너무 두꺼워서 저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을 번번이 놓쳐왔던 겁니다. 어쩌면 제가 낙제점을 매긴 수백 건의 사업 중에도 이렇게 조용히 누군가의 삶을 바꾼 진짜가 섞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생각에 미치자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 마을을 떠나며 처음으로 보고서의 결론을 다시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자기들도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는 나라가 무엇 때문에 지구 반대편의 가난한 마을에 이토록 정성을 쏟는 걸까? 자기 살림도 빠듯한 나라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먼 곳까지 와서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걸까? 단순한 자선이나 이미지 관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답은 며칠 뒤 서울에서 듣게 돼 단 한마디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제가 이 출장 내내 품어온 모든 의문을 단숨에 풀어주게 됩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농업협력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평가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해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장에서 본 것이 우연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기적은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으니까요. 서울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내내 저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빌딩들, 강을 따라 들어선 고층 아파트, 밤이 되자 별처럼 쏟아지는 불빛들. 이게 정말 50년 전 식량 원조를 받던 나라가 맞나 싶었습니다.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의 옷차림과 표정에는 가난의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어느 대도시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제가 흙물에 발을 담그고 있던 감비아의 농과 지금 제 눈앞에 이 화려한 도시가 같은 시대에 존재한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간극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그 두 풍경 사이에 바로 50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한 나라의 놀라운 변화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컨퍼런스장은 여의도의 한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아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출장 내내 품어온 의문에 대한 답을 듣게 됩니다. 한 한국 측 발표자가 화면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깡마른 아이들이 줄을 서서 무언가를 받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이들이 들고 있는 건 배급용 분유깡통과 밀가루 포대였습니다. 포대에는 외국 원조기관의 표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깡말라 있었고 눈은 퀭했습니다. 옷은 누더기에 가까웠고 맨발인 아이도 많았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지난 20년간 아프리카에서 수도 없이 본 장면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1960년대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 시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됐고 땅은 황폐했으며 사람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배를 채웠습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외국에서 보내준 식량 원조로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발표자는 사진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이번엔 미군 트럭에서 부호 물자를 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보는 그 굶주림을 우리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 감비아에서 본 아이들의 얼굴이 그 흑백 사진 속 한국 아이들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줄을 선 모습도 배가 고픈 눈빛도 야윈 어깨도 똑같았습니다. 단지 시간과 장소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60년의 시간과 1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 그 까마득한 간극을 사이에 두고 두 장의 사진은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굶주림에는 국경도 인종도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굶주림을 끝내는 마음에도 국경 따위는 없다는 것을요.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그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가슴을 가장 세게 친 한 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공식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완전히 바뀐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그런 나라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부자가 되는 일조차 드뭅니다. 제가 20년간 본 나라 대부분은 가난의 늪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된 나라가 자기가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고 가난한 시절의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일이라니 그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형편이 좀 나아지면 과거의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고 빨리 잊으려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자기들이 받았던 그 손길을 한 세대가 지난 뒤 가장 약한 이들에게 그대로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빚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사실 앞에서 묘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 조국을 비롯한 수많은 부유한 나라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면서도 정작 그 마음만은 빠뜨렸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돈은 보냈지만 진심은 보내지 못했던 겁니다. 발표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전했습니다. 이 K라이스베이트 사업이 첫 해에 거둔 성과였습니다. 처음 목표는 종자 2040톤이었는데 실제로는 2321톤을 수확해 목표를 14%나 넘어섰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속으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노랑과 내기를 걸 때 저는 그 절반이라도 채우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절반은커녕 목표를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 그제야 저는 감비아의 그 모든 풍경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김 소장이 흙 묻은 장화를 신고 매일 논에 나왔는지, 왜 한국 사람들이 가르치려 들지 않고 자꾸 배우려고만 했는지, 왜 쌀을 그냥 던져주는 대신 굳이 어렵게 종자를 개량하고 농사법을 함께 익혔는지. 그들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그 굶주림이 어떤 건지 뼛속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끝내는 진짜 방법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굶주려 본 사람만이 압니다. 당장의 한 끼보다 더 중요한 게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굶지 않을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쌀이 아니라 종자를, 도움이 아니라 자립을 심었던 겁니다. 그건 책상 앞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직접 겪어본 자만이 아는 지혜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우연히 김 소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도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러 한국에 와 있었던 거죠. 반가운 마음에 저는 그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만비아의 논에서 봤을 때와 달리 그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만큼은 여전히 흑대가 가시지 않은 농부의 손이었죠. 저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둔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넉넉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 안에도 도울 사람이 많을 텐데 왜 굳이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김 소장은 잠시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판 게 아닙니다. 우리도 받아봤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아는 것뿐이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전쟁 끝나고 다 굶을 때 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 한 포대가 우리 식구를 살렸다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지금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받은 걸 갚는 거예요. 그게 바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현장에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는 제가 한 한국인의 담담한 한마디에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생색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한다는 듯 받은 걸 갚는다는 말을 너무나 담담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담담함이 제 가슴을 더 깊이 후벼 팠습니다. 진심은 늘 요란하지 않은 법이니까요. 받은 걸 갚는 거예요. 그게 바입니다. 저는 그 짧은 말이 제가 20년 동안 써온 그 어떤 두꺼운 보고서보다도 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생색이 아니었습니다. 이미지 관리도 외교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저 오래된 빚을 갚는 일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굶주렸던 나라가 자기를 살려준 손길을 잊지 않고 가장 약한 이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일.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불빛 너머로 저는 흑백 사진 속 그 야윈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 이 눈부신 도시를 만들었고 이제 그 손자들이 지구 반대편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한 세대는 굶주림에서 살아남았고 다음 세대는 나라를 일으켰으며 그 다음 세대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고 있었습니다. 그 긴 사슬의 끝에 아미나트에 가득 찬 곡간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이 60년의 시간과 2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가로질러 이어져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제 수첩을 펼쳐 그동안 적어온 메모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습니다. 토양불량, 관계부족, 전형적 실패. 출장 첫날 제가 적은 그 차가운 단어들이 이제는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제 좁은 잣대로만 재단했던 겁니다.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의 마음을, 빚을 갚으려는 한 나라의 진심을 저는 끝내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만약 제가 첫날의 그 냉소를 끝까지 고집했다면 저는 이 사업에 낙제점을 매기고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조차 모른 채 살았겠죠.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진실은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한 건 언제나 다친 제 눈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수첩 맨 뒷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저는 그 문장을 또박또박 끝까지 적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원조의 무덤만 봐왔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원조가 부활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건 원조가 아니라 약속의 이행이다. 50년 전 받은 빚을 그대로 갚은 기록이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출장에서 평가받은 건 한국이 아니라 어쩌면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평생 차갑게 점수만 매겨온 한 늙은 감사관의 굳게 닫힌 마음이 그 작은 벽시 한 줄과 한 어머니의 곡간 앞에서 마침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K라이스베트 사업의 소식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평가가 끝난 사업은 미련 없이 잊어버렸을 텐데 이번만큼은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미나투의 곡간이, 막내 아이의 웃음이, 김 소장의 흙 묻은 장화가 자꾸만 눈에 밟혔거든요. 로랑과의 내기 기한이 다가왔을 때 저는 다시 그 자료들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한 순간 저는 혼자 조용히 웃고 말았습니다. 흐지부지되기는커녕 사업은 처음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첫 해에 2321톤이던 수확량은 이듬해 3562톤으로 늘었습니다. 단 1년 만에 53%가 증가한 겁니다. 목표였던 3000톤도 19%나 넘어섰습니다. 평균 수량도 더 좋아졌습니다. 첫 해에 헥타르당 3.7톤이던 것이 이듬해엔 4톤까지 올라섰습니다. 현지 품종이 겨우 2.4톤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1.7배에 달하는 수치였죠. 사업에 참여하는 나라도 늘어났습니다. 처음 6개국에서 시작한 것이 케냐가 새로 합류하며 7개국이 됐고 시에라리온과 코트디부아르, 기니 비사우 같은 나라들까지 줄을 서서 동참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성공이 이웃나라로 또 그 이웃나라로 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벽시 한 줌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대륙 전체로 퍼져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로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토마스, 읽어봤어. 내가 졌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저녁은 네가 사.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로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마스, 내규는 내가 졌어. 근데 진 게 이렇게 기쁜 건 처음이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저와 함께 모든 원조를 비웃어온 그 지독한 냉소가 마침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굳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세상의 모든 선의를 의심해온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무언가를 믿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오랜 냉소를 내려놓는 안도의 침묵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로람은 제게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다음 평가 출장은 한국 사업으로 잡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번엔 자기 두 눈으로 직접 그 논을 밟아보고 싶다고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냉소로 똘똘 뭉쳤던 제 오랜 친구마저 마침내 그 흙냄새를 그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제 평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늘 그렇듯 보고서의 맨 밑줄에는 그 사업에 대한 한 줄 평이 들어갑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그 자리에 수없이 차가운 말들을 적어왔습니다. 비효율적, 지속 불가능, 권고하지 않음. 그런 단어들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닫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그 맨 윗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원조가 아니다. 50년 전 받은 빚을 그대로 갚은 기록이다. 그 한 줄을 적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보고서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깎아내리는 데만 익숙했던 제 펜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리는 글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 보고서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널리 퍼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특별한지를 저는 제 직업적 신뢰를 걸고 증언했습니다. 평생 회의론자로 살아온 제가 내린 그 후한 평가는 어쩌면 그 어떤 홍보보다도 묵직한 무게를 지녔을 겁니다. 저는 가끔 그 마지막 장면을 떠올립니다. 감비아를 떠나던 날 저는 아미나투의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마침 저녁 때였고 그녀의 가족은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이 그릇마다 수북하게 담겨 있었죠. 그녀의 막내 아이가 작은 손으로 밥을 한 움큼 쥐어 입에 넣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볼이 터질 듯 밥을 가득 분 채로요. 그 아이는 아마 모를 겁니다. 자기가 지금 먹는 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먼 곳에서 얼마나 긴 시간을 건너 자기 앞에 놓이게 됐는지를요. 아미나투는 그런 막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어머니의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평범한 저녁 식탁이 제가 본 그 어떤 화려한 성과 발표보다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60년 전 지구 반대편의 한 나라가 똑같이 굶주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들에게 밀가루 한 포대를 건넸습니다. 그 한 포대가 한 아이를 살렸고 그 아이는 자라 나라를 일으켰으며 그 나라는 다시 이 작은 아이의 밥그릇을 채웠습니다. 그 긴 사슬의 끝에 지금 이 아이의 환한 웃음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비로소 제가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도움이란 무엇인가? 그건 돈의 액수도 물자의 양도 아니었습니다.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가장 약한 이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마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한 끼의 밥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을요. 아미나투의 아이가 자라면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선의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마치 한 번 심으면 해마다 다시 자라나는 그 벽시처럼 말이죠. 저는 이제 압니다. 한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되는 건 높은 빌딩을 세우거나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남을 일으켜 세울 때 그제야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라는 것을 한국은 저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줬습니다. 거창한 연설이나 두꺼운 보고서가 아니라 흙 묻은 장화 한 켤레와 벽시 한 줌으로 말이죠.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늘 가장 소박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도 저는 그때 함께 배웠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손에 쥔 작은 봉지를 꺼내봤습니다. 아미나투가 준 쌀 한 줌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차마 먹지 못하고 집으로 가져와 책상 위 작은 유리병에 담아두었습니다. 제가 평생 봐온 그 어떤 보고서나 데이터보다 소중한 진실의 증거였으니까요. 그 작은 유리병 하나가 제 20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쌀알이 아니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건넨 진심이었고 60년을 건너온 은혜의 무게였습니다. 가끔 저는 그 유리병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끝없이 펼쳐진 초록농과 가득 찬 곡간과 밥을 두 그릇 받은 아이의 웃음이 차례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흙 묻은 장화를 쉬는 한 남자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받은 걸 갚는 거예요. 그게 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그 한마디가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